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정부의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안도감. 그것이 바로 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 모여 웃고 울던 공간, 아이들이 첫걸음말을 떼던 곳, 부모님이 밤늦도록 자녀들을 기다리던 그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집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켜켜이 쌓인 기억의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전세금도 이렇게 비싼데 내 노후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흔하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잠잘 곳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며 때로는 사회적 신뢰감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부의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정책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의 꿈과 희망,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 담긴 절실한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0만 가구. 이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0만 가구라는 것은 연평균 22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약 600가구씩 새로운 공공주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전체 가구 수가 약 22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강남구 하나씩을 새로 만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110만 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영구임대주택, 둘째는 국민임대주택, 셋째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평생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죠.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중산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입주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내 집 마련의 꿈도 키울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비슷한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님비 현상도 심해서 공공주택 건설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급 시기도 중요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권 후반기에 몰려서 공급될지에 따라 실제 주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인력과 자재 수급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심각한 주거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승자는 명확합니다.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수단이죠.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고 임대료 수입도 함께 증가합니다.
반면 집을 한 채도 갖지 못한 사람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과 전세금은 계속 오르니까요.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시니어 세대의 주거 불안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연금은 부족하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노후 생활비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생활 스트레스로 꼽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주거비용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정책이 주거 양극화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주거비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이 투자 수단이 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계층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거든요. 중산층의 경우 공공주택 신청 자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중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요즘 부모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노력하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30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연령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첫 집을 마련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40대가 되어서야 겨우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죠.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느냐는 것이죠. 전세금도 수억 원씩 하는 상황에서 신혼집 마련부터가 큰 산입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독립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립하고 싶어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부모 세대도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생활비도 걱정인데 자녀 주거비까지 지원해주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 정책이 청년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몰려 있는데 정작 공공주택은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저렴하지만 출퇴근비와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주거정책을 논할 때 자본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가 소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자본복지는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왜 이런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제적 안정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이 있으면 임대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도 상승하죠. 반면 집이 없으면 평생 임대료를 내야 하고 노후에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주택 정책도 단순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면
그중 일부를 분양 대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나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공공주택 거주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지분을 늘려가면서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고 제도적 완성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대료와 분양가격 사이에 적절한 연계 방안이나 중간 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옵션 등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투기 세력의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엄격한 자격심사와 전매 제한,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본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110만 가구 공급 정책도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서 어떤 철학과 시스템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문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어서 집값이 치솟고 지방에는 빈집이 넘쳐나는데도 정작 사람들이 살 만한 좋은 주택은 부족한 상황이죠.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자리가 있고 교육 기회가 많고 문화생활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수도권에 와보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죠. 반면 지방에 남아있는 분들, 특히 고령자들의 주거 상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은 있지만 오래된 집이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갈 곳도 마땅치 않고요.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병원이나 마트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 110만 가구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 많이 공급하면 실제 입주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지방에는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지방의 경우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함께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 단지 안에 병원, 마트, 문화센터 등을 함께 배치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또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굳이 매일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없다면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 회사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서 지방 공공주택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적정한 공급 가격입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하지만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나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토지 공급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거주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집이라도 몇 년 후에 나가야 한다면 진정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이런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은 계약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 세력 차단입니다. 공공주택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투자나 전매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엄격한 자격심사는 물론이고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거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민간주택보다 더 좋은 품질과 설계로
공공주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나 무장애 설계 등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하죠. 다섯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조화입니다. 공공주택 단지가 기존 지역과 동떨어진 섬처럼 존재한다면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지역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통합적인 개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설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조직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갖춰질 때야만 공공주택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집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집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감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집이 있으면 임대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추억이 깃든 공간,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쌓인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던 식탁, 밤늦게 책을 읽던 작은 서재까지 집안의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추억들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다시 모이는 곳이 바로 부모님 집이죠.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특별한 놀이터가 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의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집은 있지만 관리비나 수리비가 부담스럽거나 아예 집이 없어서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공주택은 노후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전용 공공주택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시스템도 갖춰야 하죠. 또한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작은 병원, 약국 등을 배치해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인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혼합형 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10만 가구 공급 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거비 걱정이 덜하니 미래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죠.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이중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주거 걱정 없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자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공공주택 110만 가구 공급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계획, 신혼부부의 육아 계획, 중년층의 노후 계획, 그리고 어르신들의 평안한 여생까지 말이죠.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집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줌, 새 한 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